비가 쏟아지던 날 저녁이었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의사 될 내 아들이랑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근본도 없는 것. 제발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부어오른 뺨의 통증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 한마디였어요. 이 애비도 뻔하지. 딸 자식 앞세워서 의사 사위 보려던 거렁뱅이겠지. 제 아빠를 모욕한 순간 제 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 대신 차가운 것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그 어리석은 오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죠.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한쪽 끝이 깜빡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빼곡히 붙은 포스트잇들의 그림자가 일렁이는데 그 풍경이 마치 제 머릿속처럼 어수선했습니다. 두 평 남짓한 고시원 방. 이곳이 제가 매일 눈을 뜨고 법전을 펼치고 다시 쓰러지듯 잠드는 저의 전부입니다. 벽 한쪽에는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법전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옆으로 형광펜 자국이 번진 판례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엔 늘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밤이면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죠. 오늘도 저녁은 컵라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1+1으로 사온 것 중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걸 먼저 골랐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은 법전 위를 떠나지 못했어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눈을 감으면 글자가 눈꺼풀 안쪽에 아른거릴 만큼 수백 번은 읽었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곤 했습니다. 면발을 후루룩 들이키는데 인공 조미료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았습니다. 오늘따라 그 냄새가 유독 역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몸이 지쳐서일 겁니다. 새벽 4시까지 판례를 정리하고 6시에 눈을 떠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뒤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면발 사이로 올라오는 뿌연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동기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대형 로펌에 들어간 친구, 공익법센터에서 일하는 친구, 졸업 후 각자의 길로 뻗어나간 그 아이들 사이에서 저만 이 좁은 방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빠. 저도 모르게 등을 고추세우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빠 앞에서만큼은 지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떤 말보다 먼저 밥은 먹었니를 물으시는 분. 저는 방금 컵라면을 먹었다는 말 대신 내 잘 챙겨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혀끝에 남은 조미료의 짠맛이 괜히 씁쓸하게 느껴졌지만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설리나. 바닥을 디뎌본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야. 아빠는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안아주는 대신 일으켜 세우시는 분. 따뜻하지만 결코 물렁하지 않은, 그래서 가끔은 야속하기도 한 그런 사랑이었죠. 로스쿨 졸업장까지 따놓고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제 세상은 한번 멈춰버렸습니다. 동기들의 합격 소식이 쏟아지는 단체 대화방을 꺼버리고 이틀 동안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도 아빠는 괜찮다는 위로 한마디 없이 다만 이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책상 서랍에서 그 지갑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이 닳고 닳아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손에 쥐면 아빠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쓰시던 거라고 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있는 걸 보면 수십 년은 넘게 품에 지니셨던 물건이겠죠. 안쪽 주머니에는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아빠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강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자의 방패다. 그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등골이 뜨거워집니다. 아빠가 왜 저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키우려 하시는 건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지갑을 만질 때면 적어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조금 멀어지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우 오빠의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오빠도 저처럼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빠가 합격하는 순간을 떠올리니 제 가슴 속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던 설렘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오빠만 합격하면 이 긴 터널 끝에 한 명은 드디어 빛이 보이는 걸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무거웠던 눈꺼풀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례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억지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만 외우고 자자. 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볼펜을 꾹꾹 눌러 쓰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왔고 그때마다 아빠의 지갑을 한번 쓸고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고시원 복도 너머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좁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겠죠. 세상은 왜 이렇게 법대로만 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현실과 법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실감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이 낡은 지갑이 그리고 내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지우 오빠가 제가 이 차갑고 눅눅한 바닥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였으니까요. 컵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비우고 다시 법전을 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저의 길고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우 오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설리나, 나 붙었어. 세 글자가 귀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페 한복판에서 펄쩍 뛰었어요.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 기뻤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한마디를 위해 달려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축하해. 진짜 축하해.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묘하게 들뜬 톤이었달까요? 저는 그게 합격의 흥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카페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적인 전화를 받았다며 곧장 잔소리를 쏟아내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서빙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원두 포대를 창고에서 끌어다 나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선물 생각뿐이었어요.
의사 가운. 오빠 이름이 새겨진 맞춤 의사 가운을 선물하자. 그 생각이 떠오르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치 아르바이트비 중 큰 금액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오빠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 남은 한 달을 컵라면으로 버티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에게 혹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쭸더니 돌아온 대답은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야, 일이나 제대로 해. 유리잔 깨뜨리고 추가 근무는 무슨.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합격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유리잔 10개를 더 깨뜨려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어요. 퇴근 후 곧장 의료복 전문점을 찾아가 가운을 주문했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에 오빠의 이름 석자 한지우를 정자체로 새겨달라고 했어요. 완성된 가운을 받아들었을 때 빳빳한 흰색면 원단의 감촉이 손끝에 닿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먼저 도착해서 가운이 든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포장지 위에 직접 쓴 축하 카드도 함께 넣어뒀어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리고 햇살이 상자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벤치 옆 벚꽃가지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상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는데 그마저도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바닥은 긴장 때문인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 가운을 걸치는 순간 우리가 함께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오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손을 크게 흔들며 뛰어오곤 했는데 오늘은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느릿느릿 걸어왔어요. 합격자의 여유로움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오빠 이름 새긴 가운이야. 상자를 열자 오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가운을 꺼내 어깨에 걸쳐보는 오빠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하얀 가운 위로 자수실이 촘촘히 새겨 넣은 한지우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에 꾹꾹 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사장님에게 구박받으며 서빙하고 설거지한 보람이 이 순간에 다 녹아드는 것 같았거든요. 손끝이 갈라지고 다리가 퉁퉁 부었던 나날도 이 웃음만 하면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오빠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가운을 걸친 채 벤치에 앉은 오빠는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제 낡은 가방, 굽이 달아 한쪽으로 기운 구두, 보풀이 인 카디건 소매. 오빠의 눈동자가 그것들 위를 힐끔힐끔 스치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좋은 날만 남았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제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오빠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비친 건 낯선 이름이었는데 오빠는 재빠르게 전화기를 뒤집었습니다. 오빠,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연락할 때가 많아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너 덕분이라고 말해줬을 텐데. 오빠의 시선은 이미 저를 지나쳐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감싸던 따뜻한 봄바람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합격 직후라 정신이 없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오빠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그 하얀 가운이 왠지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학교 앞 골목 끝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저와 지우 오빠는 떡볶이 1인분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빨간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매콤한 냄새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리나, 너 변호사 되면 난 내 전담 조수할게. 넌 분명히 멋진 변호사가 될 거야. 오빠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장난기와 진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아서 매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눈물이 나는 건지 매워서 그런 건지 모를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오빠,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나 꼭 합격해서 우리 아빠한테 오빠 당당하게 소개할게. 그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빠는 의전원을 준비하고 저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달리던 시절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의 교재를 펼치고 쉬는 시간이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늘 커피의 반을 제 종이컵에 따라주면서 설탕은 안 넣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받아 마셨어요. 사실 블랙커피는 쓰디썼지만 오빠와 나눠 마신다는 것만으로 어떤 맛이든 괜찮았습니다. 오빠가 힘들다고 할 때면 제가 등을 토닥여줬고 제가 울고 싶을 때면 오빠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어줬어요.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고독을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견뎌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번째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새로 고침했어요. 수험번호 목록이 뜨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3번을 훑어봐도 제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동기들의 축하 메시지가 단체 대화방에 쏟아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바닥을 디뎌본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던 아빠의 말이 그때만큼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아무 연락 없이 고시원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볼 틈도 없이 오빠는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다음에 잘하면 된다는 뻔한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곁에 앉아서 제가 울다가 지칠 때까지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잠든 제 머리맡에 오빠가 남겨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성공하면 너를 업고 다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는데 그게 오빠의 글씨인지 제가 울면서 묻힌 자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오빠에게 그만큼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의전원 준비에 지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기가 있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다 몸이 축나서 고열에 시달리던 날 저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야채죽을 끓여 오빠의 하숙집까지 뛰어갔습니다. 한겨울이라 찬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냄비를 가슴에 꽉 안고 달리면서 식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숙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냄비 뚜껑이 덜그럭거렸고 손잡이가 닳아서
장갑 낀 손바닥에도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빠는 문을 열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죽 한 숟갈을 떠먹고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이였습니다.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웃으면서 이 얘기하자. 이 떡볶이 맛 잊지 말고. 오빠가 그렇게 말했던 게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후로 오빠와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한 줄이 돌아왔어요. 그나마도 이전처럼 설리나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응, 바빠. 그런 건조한 단어들 몇 개가 전부였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주고받던 안부 인사가 하루 이틀 걸러 한 줄로 줄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오빠 쪽에서는 아예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았어? 누구랑 같이 있었어? 일부러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좀 바빴어.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캐물으면 귀찮아할 것 같은 벽이 오빠의 목소리에 느껴졌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어두운 고시원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우 오빠, 나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돼.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 결국 보내지 못한 문자를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한 글자씩 타이핑했다가 다시 한 글자씩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오빠의 합격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떡볶이 국물 한 방울에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오빠의 목소리 한마디조차 듣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빠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저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부분들을 오빠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제가 가진 마지막 안식처가 허물어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전화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다가 결국 법전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오빠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혼자서도 괜찮아야 한다고 아빠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없었고 다만 문자 끝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지우 어머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우 오빠의 어머니라니. 5년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었어요. 오빠는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걸 유독거렸고 저도 굳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저를 직접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오빠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신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잠깐 스쳤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어머님이 나 만나고 싶으시대.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옷장을 뒤져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면접 때 입으려고 아껴뒀던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세탁소에 맡길 형편이 안 돼서 손빨래한 뒤 다리미로 정성껏 주름을 잡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당당한 사람이야.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다짐이 무색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천장에서는 샹들리에의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라운지를 감싸고 있었고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저의 손빨래한 블라우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전해져 왔습니다. 안쪽 코너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단발에 손가락마다 번쩍이는 보석 반지, 명품 가방이 의자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여자 지우 어머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느릿느릿 훑어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벌레를 관찰하듯 거리낌 없이 앉아. 너가 우리 지우랑 만난다는 그 고시생이지? 인사도 소개도 없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저를 깎아내리는 호칭이 날아왔어요. 의자를 당기며 앉았지만 등이 곧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저를 위축시켰어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사는 됐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잘렸습니다. 어머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이제 의사 돼. 근데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애랑 계속 만나라고? 내가 미쳤니?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애.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한번 떨어진 사람이었고 다음에도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렇게 면전에서 들으니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의사 집안 재벌가에서 혼처가 줄을 섰어. 너 같은 애가 감히 어디를 넘봐?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제 자존심의 가장 약한 곳을 겨냥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와 지우 오빠는 5년을. 5년? 그 5년이 뭐가 대단한데? 어머님이 비웃음을 흘리더니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든 돈다발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건 이별 위로금이야. 챙겨가고 앞으로 지우 인생에 걸림돌 되지 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앞에 돈 봉투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라운지의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여자에게는 돈 몇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했던 약속도 밤새 곁을 지켜주던 온기도 전부 이 하얀 봉투 한 장의 무게보다 가벼운 거였을까요? 더 참을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 전 오빠에게 보낸 문자, 읽기만 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은 그 침묵이 어머님의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우 오빠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너한테 직접 말할 줄 알았니? 우리 아들은 착해서 그렇지 속으론 진작에 정리 끝난 거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미 익십당한 문자가 전화기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봉투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만은 떨구지 않으려 했어요. 호텔을 나오는 동안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텅텅 울렸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복도인데 나갈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오빠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오빠 어머니 만나고 왔어. 오빠가 직접 말해줘.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발송 완료.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빠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보낸 문자도 그 이후로 보낸 부재중 전화 6통도 전부 무응답이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의 입이 아니라 오빠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믿든 말든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줘. 그게 마지막이면 마지막이라고 말해줘. 제발.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단 3글자. 알겠어. 약속 장소는 카페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벽에 기대선 채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를 보면 손을 흔들며 달려오던 사람인데 지금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2가지 마음이 부딪혔어요. 오빠가 아니라고 말해줄 거라는 한 줄기 희망과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직감.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꺼냈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한 말이 오빠 뜻이야? 우리 5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오빠는 고개를 들었지만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과 허공 사이를 배회하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설리나, 우리 안 맞아. 그 한마디가 귀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을 빌린 게 아니라 오빠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근데 나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너 보면 자꾸 고시원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싫어. 고시원 냄새. 이 단어에 지난 5년이 통째로 짓밟혔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방에서 껴안고 미래를 그리던 시간들이 오빠에게는 지우고 싶은 악취였나 봅니다. 제가 새벽마다 판례를 외우며 버텼던 그 눅눅한 공기가 오빠의 새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불쾌한 잔재였던 거예요. 오빠 그 고시원에서 오빠 밥 챙기고 오빠 빨래 해주고 오빠 시험 준비 뒷바라지하면서 보낸 5년이야.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빠는 대답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한 발짝이 5년의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 말을 남기고 오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오빠의 등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변시에 떨어진 날 밤새 곁을 지켜주던 그 넓은 등이 지금은 저를 향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면 오히려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렸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이달 월세가 밀려 있었거든요. 서빙 트레이를 들고 홀을 도는데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지우 어머니였어요.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거 봐. 즐기기도 해라. 우리 아들 또 찾아왔다며?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배경음악만 공허하게 흘러나왔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동료 직원도 카운터 뒤에서 멈춰 선 채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지우 어머니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가 들고 있던 트레이를 손으로 세게 쳐냈어요. 컵 2개와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앞치마와 신발 위로 튀었지만
그보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의사들 아들 등쳐먹으려고 환장한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을 하려 해도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오빠였어요. 제 심장이 한순간 뛰었습니다. 오빠가 왔다. 오빠가 날 감싸줄 거라는 바보 같은 기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힘 빼지 마. 가자. 미안해. 내가 더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지우 어머니의 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빠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겨우 그 이름 석자를 내뱉었을 때 카페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음이 멀어지고 그제야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컵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피가 바닥에 번지며 쓴 냄새를 뿜어냈고 유리 파편 사이로 제 얼굴이 조각조각 비쳐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려 조각에 베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깊이 찢어져서 손끝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동료가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뒤로 저는 독서실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지우 오빠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법전 속에 머리를 파묻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례의 활자를 더듬는 동안만이라도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밤 9시가 넘어서야 독서실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고시원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이니까. 가방 지퍼를 꼭 잠그고 가슴에 안듯 품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수년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단거나 핵심 노트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노트만큼은 젖으면 안 됐어요.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눈 위로 흘러내렸지만 가방을 감싼 두 팔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독서실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그 실루엣은 지우 어머니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우산을 접으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잘 됐다. 너한테 받을 게 있어서 왔어.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받을 게 있다니 무슨 말인지 몰라 멈춰섰어요. 지우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지우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 여기 서명해. 각서였습니다. 빗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저에게 끝이라고 말했고 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서명하는 것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연락을 안 하는 건 제 선택이지 이 사람에게 무릎 꿇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서명 못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어요. 지우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지금 내 앞에서 배짱을 부리는 거야? 배짱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에요. 각서까지 쓸 만큼 제가 위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순간 지우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걸린 가방 끈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가방이 제 몸에서 벗겨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꽉 안고 있어? 지퍼를 거칠게 열더니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필통, 법전, 그리고 제 노트.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 위로 제 물건들이 나뒹굴었어요. 지우 어머니의 손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빽빽한 글씨와 형광펜 밑줄,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은 두꺼운 노트를 위아래로 뒤적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내가 공부한다는 게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뭉치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제 5년이 담겨 있었어요. 로스쿨 시절부터 밤새 정리한 판례 요약, 시험에 나올 쟁점들을 한 줄 한 줄 손으로 옮겨 적은 것들. 한 번 떨어진 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며 채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별로 형광펜을 긋고 여백에는 제가 스스로 정리한 해설을 빼곡히 적어 넣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흘린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줄이고 밥을 굶으며 만들어낸 저만의 무기였어요. 이런 짓 한다고 변호사 될 것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지우 어머니가 노트를 보도블록 옆 웅덩이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던 흙탕물 위로 노트가 철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안 돼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달려가 노트를 건지려 했지만 지우 어머니가 먼저 그 위를 밟았습니다. 가죽 구두 밑창이 노트 위에서 찌걱거리며 종이를 지식였어요. 잉크가 빗물과 뒤섞이며 시커먼 물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적어 넣은 판례 번호와 쟁점 요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룩으로 변해갔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건 제 5년이 담긴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우 어머니는 발을 떼지 않았어요. 5년? 그까짓 5년 내가 다 지워줄게. 이제 우리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돼. 구두가 한 번 더 세게 내리밟혔고 노트의 표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갈비뼈 사이를 찢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흙탕물 속에 손을 집어넣어 젖은 종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이미 뭉개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비비며 적어 넣었던 판례 번호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핵심 쟁점이 시커먼 흙탕물 속에서 형체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지우 어머니가 돌아서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다음엔 각서 들고 올 때 올 수 있어. 발소리가 멀어지고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흙탕물 위에 주저앉은 채 젖어 문드러진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빗물에 번져가는 잉크 글씨들을 보며 제 심장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제가 흘린 눈물과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절박함이 전부 스며들어 있었는데 흙탕물에 짓밟힌 건 노트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종이를 모아보려 했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어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것처럼 저의 울음도 그 안에 파묻혔습니다. 하늘도 땅도 전부 잿빛으로 뒤덮인 그 순간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아빠. 부르고 나서야 왜 그 이름을 불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결국 아빠였으니까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 젖은 노트를 하나하나 펼쳐 말렸습니다. 책상 위에, 침대 위에, 바닥 위에. 좁은 방 안 곳곳에 축축한 종이들을 깔아놓으니 고시원 방 전체가 눅눅한 종이 냄새로 가득 찼어요. 헤어드라이어를 꺼내 한 장 한 장 바람을 쐬어줬지만 이미 번져버린 잉크 글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은 밑줄은 얼룩으로 변했고 제가 여백에 빼곡히 적어 넣은 해설들은 흐릿한 그림자만 남긴 채 사라져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종이를 말리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말려봐야 글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흙탕물 한 번에 무너졌는데 저는 여전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젖은 종이나 말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사과를 받아야 한다. 노트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제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는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한 저를 이제는 제 발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선 뒤에도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의 매서운 눈빛,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그 시선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뭉개진 제 노트, 그 위를 짓밟던 가죽 구두, 그리고 주제를 알라던 그 목소리. 두려움보다 분함이 더 컸습니다. 아침이 오면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 어머니가 사는 동네 앞에 섰습니다. 큼직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선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대문마다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길가에는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시원 동네와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한 손에는 말려서 겨우 형태만 남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이자 제가 이곳에 온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골목 입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어요. 어제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벌레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주제를 알라며 내뱉던 독설, 또 그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장면이 머릿속을 덮었어요. 흙탕물 속에서 뭉개지던 제 노트, 가죽 구두 밑에서 찌걱거리던 종이 소리, 그리고 다음엔 각서 들고 오라던 그 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영원히 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한 발 또 한 발.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대문 앞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지우 어머니가 나왔어요. 집 안에서 나오면서 실내화를 외출용 구두로 갈아 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확인하자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사과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젖은 노트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제 노트를 이렇게 만드신 건 제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사과 한마디면 됩니다. 지우 어머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코웃음과 함께 한 발짝 대문 밖으로 나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이쪽 저쪽에서 산책 나온 주민 몇몇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 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관객이 생긴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집 앞까지 와서 행패야. 이 근본도 없는 것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 뺨을 맞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어요. 뒤뚱거리다가 바닥에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며 타는 듯한 열기가 번졌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어요.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는 이웃도 있었고 유모차를 밀다가 멈춰 선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서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지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는 듯한, 혹은 내가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대문 밖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수십 명의 눈동자가 구경거리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뺨의 통증보다 그 시선들이 더 뜨겁게 살을 태웠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니? 남의 집 대문 앞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게. 지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한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뺨에서 전해지는 통증보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내 애비라는 인간도 뻔하지. 딸 자식 앞세워서 의사사위 하나 보려던 거 아니야? 가난뱅이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이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아빠를 입에 올렸습니다. 가난뱅이라고 했습니다. 딸을 팔아 사위를 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맞든 얼마나 모욕당하든 참을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돈 봉투를 던져도,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도, 노트를 흙탕물에 짓밟아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다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빠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저를 법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 바닥에서도 고개를 들라고 가르쳐 주신 분, 당신이 상상도 못할 삶을 사셨고 당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품격을 지닌 분이에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빠가 왜 저를 바닥까지 내려보내셨는지, 왜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버티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불합리함을, 이 거대한 폭력을, 법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이 억울함을 제 몸으로 직접 겪어보게 하려던 거였어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터는 대신 똑바로 지우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빠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우 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아마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울고 매달리는 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골목 끝에 주차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우 오빠였어요.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차 문을 열 기미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것을 봤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을 봤을 텐데 엔진을 끄지도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어요. 운전석 유리에 비친 오빠의 표정은 공포도 미안함도 아닌 그냥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아니 제가 혼자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저의 뺨이 맞는 광경을 안전한 철 상자 안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지우 어머니, 아니 이제부터는 명아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겠죠. 자식이 사랑했던 사람의 뺨을 치는 어머니,
남의 부모를 모욕하는 어머니에게 지우 어머니라는 호칭은 과분합니다. 한지우.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차 안에 오빠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다 보고 있으면서 끝까지 비겁하구나.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어요. 5년 동안 저를 지켜주겠다던 사람이 저의 뺨이 맞는 걸 보면서도 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어떤 서늘한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지킬 마음이 없었구나. 저는 혼자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명아가 뭔가를 더 소리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노트도 줍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뛰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불처럼 뜨거웠지만 머릿속은 반대로 차갑고 맑았어요. 아빠가 보내주신 낡은 가죽 지갑 안에 적혀있던 그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법은 강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자의 방패다. 이제 그 방패를 들 때가 됐습니다. 고시원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건물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빠의 차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내렸어요. 코트깃을 세운 채 고시원 건물을 올려다보고 계셨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시선이 제 부어오른 뺨 위에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설리나.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 속에 담긴 감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묻지 않았어요. 누가 때렸느냐고, 왜 이런 모습이냐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마음 정리되면 내일 집으로 와라. 그 말을 남기고 아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불빛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바라봤어요. 아빠는 왜 오셨을까? 혹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 아빠라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늘 말없이 지켜보시다가 정확히 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나타나시니까요. 고시원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뺨의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 골목에서 전부 마른 것 같았어요. 대신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 아빠에게 가겠다고,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으니까요. 이 뺨 한 대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신 집,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본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본가가 있는 동네에 내리자 거리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도로 양편으로 빌딩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아빠의 집이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 감회가 이상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아빠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겠다는 고집 때문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젯밤 고시원 앞에서 봤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혹시 밤새 주무시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아빠가 차를 한 잔 건네셨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고시원에서는 항상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것뿐이었는데 이 온도는 달랐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담긴 온도였으니까요. 말해보렴.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다그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가 되면 말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우 오빠와 5년 동안 사귀었던 것, 오빠가 의전원에 합격한 뒤 달라진 것, 호텔에서 명아를 처음 만난 것, 돈 봉투를 던지며 이별을 종용한 것, 오빠가 직접 고시원 냄새가 난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 카페에서 명아가 소란을 피운 것, 독서실 앞에서 각서를 요구하다 노트를 빗물 웅덩이에 짓밟은 것, 그리고 어제 사과를 요구하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 아빠를 가난뱅이라 모욕한 것. 말하는 동안 아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주먹을 쥐어가고 있었거든요. 찻잔 옆에 놓인 아빠의 왼손 관절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돈 봉투를 던졌다는 대목에서 아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대목에서는 눈꺼풀이 한 번 무겁게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트를 짓밟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빠의 숨소리가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그런 분이셨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터뜨리지 않는 대신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분노를 품는 분. 노트 이야기를 할 때 가방에서 말려둔 노트를 꺼내 아빠 앞에 놓았습니다. 잉크가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페이지들, 찢어진 표지, 흙이 말라붙은 모서리. 아빠의 시선이 그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손을 뻗어 노트를 집어드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아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눈을 비비며 적어넣은 판례 번호들이 형광펜으로 정성스레 밑줄 그은 핵심 문장들이 시커먼 얼룩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빠는 노트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정적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돌처럼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리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누가 내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니?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그 말 속에 담긴 건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한 번 더 직시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었어요. 아빠의 눈동자 속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마치 불꽃의 가장 안쪽 심지 같은 색이었어요. 아빠, 법은 약한 자를 지키는 도구라고 하셨죠. 저도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법의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제 몸으로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시더니 전화기를 꺼내 짧은 통화를 2건 하셨어요. 통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강 변호사, 30분 뒤에 대표실로 와. 이 팀장도 같이.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가자. 아빠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거대한 금속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강해 법률사무소. 로스쿨 시절 교수님이 수업 중에 언급하시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 법조계에서 강해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곳. 그곳의 대표 변호사가 제 아빠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공간에 발을 디디니 현실감이 달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추자 넓은 복도 양옆으로 유리병 너머 사무실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에서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아빠의 발걸음에 맞춰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 호칭이 복도 곳곳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 냄새를 맡으며 전화 주시던 아빠와 이곳의 아빠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게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본인은 이 높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하나가 제 고시원의 20배는 될 크기였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반대쪽에는 법전과 판례집이 천장까지 빼곡히 꽂힌 책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서는 은은한 가죽 냄새가 올라왔고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서류와 모니터가 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곳이 아빠의 세계였습니다. 대한민국 로펌 순위 1위 강해. 아빠가 30년을 바쳐 일군 이성. 저는 이 성벽 바깥에서 고시원 컵라면을 먹으며 아빠의 이름도 이 로펌의 존재도 숨기고 살아왔어요. 아빠가 원하셨으니까요. 바닥을 경험해봐야 진짜 법을 안다고 하셨으니까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기업 비리팀의 강 변호사, 다른 한 명은 형사 전문팀의 이 팀장이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고는 책상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서명아. 이 두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재산, 부동산, 사업체, 세금 납부 내역, 의전원 입학 과정까지 먼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아빠의 목소리는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에서 저에게 차를 건네주시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변호사를 이끄는 법조계의 거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 변호사와 이 팀장이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쪽은 등기부등본부터 세무신고 이력까지 전부 대조해. 탈세나 불법 증축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과 구청에 즉시 신고 가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의전원 입학건은 기부금 입학 특혜 정황이 있는지 교육부 공시 자료부터 뒤져봐. 서명아 명의 계좌에서 학교 측으로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기간은요? 아빠의 대답은 짧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일주일 안에 초벌 보고를 올려. 일사불란했습니다. 아빠의 지시가 떨어질 때마다 사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어요. 이 방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변호사가 나간 뒤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 소파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흘린 눈물만큼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늘한 분노 속에 담긴 진심이 보였어요. 아빠는 딸의 복수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은 자들에게 법의 무게를 가르쳐 주려는 거였어요. 이 뺨 한 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법적으로 증명해주마.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구걸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돌아와야 할 전장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쌓아온 이 강해라는 성벽이 저를 지켜줄 것이고 제가 연마해온 법 지식은 이 싸움에서 쓸모 있는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명아, 그리고 지우 오빠, 당신들은 실수한 겁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냥 고시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계의 심장부를 이끄는 사람의 딸을 건드린 거예요. 아빠가 책장에서 새법전 한 권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표지가 빳빳한 새 책이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깨끗한 노트 한 권도 꺼내셨습니다. 흙탕물에 젖어버린 노트 대신 이 새로운 시작이 제 손끝에 닿았어요. 법전을 펼쳤을 때 풍기는 깨끗한 잉크 냄새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너덜너덜해진 법전을 넘기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 법전도 제가 손때를 묻히고 밑줄을 긋고 밤을 새워가며 읽다 보면 결국 같은 모습이 되겠죠.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이 노트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고마워요, 아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왜 저를 컵라면 먹이며 고시원에서 버티게 하셨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했어요. 그 차가운 바닥을 겪어봤기에 앞으로 제가 만날 사람들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약하게 만들려고 바닥에 보내신 게 아니라 어떤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신 거였어요. 새 노트를 펼치고 펜을 잡았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변호사 시험 합격. 이번에는 반드시. 그 글씨 위로 아빠가 건네준 따뜻한 차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의 눅눅한 어둠이 아닌 빛이 쏟아지는 이 방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시한 뒤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표실로 가져온 서류 뭉치의 두께만 봐도 명안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명아 명의로 된 건물 3채, 그중 2채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발견되었고 3채 모두 실거래가와 신고가 사이에 수억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탈세였어요. 수년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지우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명아의 계좌로부터 학교 재단 측에 거액의 기부금이 입금된 내역이 포착된 겁니다. 시기는 정확히 지우의 합격 발표 2달 전이었습니다. 기부금 입학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부금 입학 전형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그건 입학 사기에 해당해요. 더군다나 강 변호사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아가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별도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천만 원의 흔적이 은행 거래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가 합격한 그날 저는 카페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의사 가운을 맞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합격이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산 것이었다니. 제가 정성껏 이름을 새겨 선물한 그 하얀 가운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걸쳐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맞춘 그 가운보다 명아가 재단에 던진 돈이 수백 배는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주제를 알라고 했어요. 아빠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세청에 탈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부에 입학비리 정황을 신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팀을 통해 폭행건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시켰어요. 제 뺨을 때린 것, 노트를 훼손한 것,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것, 하나하나가 법적 증거로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의전원 기부금 입학비리 적발, 해당 합격생 합격 취소 및 형사고발. 기사에 지우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련자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의전원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지우가 받은 합격 통지서는 한 장의 휴지보다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주에 명화 소유 건물 세 채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도 들려왔어요.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탈세 금액에 대한 추징금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건물 일부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는 소문이 범조계를 통해 전해졌어요. 한때 부동산 투기로 불을 쌓았다던 명화의 재산이 법의 그물에 걸려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로펌 소파에 앉아 새 노트의 판례를 정리하다가 들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추긴 했지만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먼저 왔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지우의 합격을 기다리던 그 평범한 밤이었는데 그때 저는 지우의 합격을 제 일처럼 기뻐했고 의사 가운에 이름을 새기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로펌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이 대표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면회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강하게 거부해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올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대표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명화와 지우였습니다. 명화의 모습은 제가 처음 봤던 그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온몸을 명품으로 감싸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명화가 대표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호텔에서 돈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질 때 났던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고급 대리석 위에서 돈을 던지던 손이 지금은 같은 높이의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설리나,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지우 의사 되게만 해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얼마 전까지 제 뺨을 때리고 제 노트를 짓밟고 제 아빠를 가난뱅이라 모욕하던 사람이 지금 제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명화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두 가지를 잃자 짐승보다 비굴해지는 모습,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제게도 같은 기회를 주셨어야 했으니까요. 호텔에서, 카페에서, 독서실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집 앞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의사요? 저는 명화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은 손으로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당신 아들은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으면 그건 환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명화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은 평생 의사 가운을 입을 일 없을 겁니다. 그때 명화 뒤에 서 있던 지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어요. 턱선이 날카롭게 드러날 만큼 살이 빠져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하얀 의사 가운이 그렇게 잘 어울리던 사람이 지금은 그 가운을 다시는 입지 못할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리나, 나도 엄마한테 속은 거야. 기부금 입학인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응. 지우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이 닿기 직전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한때 제가 잡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손이었습니다. 변시에 떨어진 밤 제 머리맡에 메모를 남겨주던 손, 떡볶이를 제 앞으로 밀어주던 손. 하지만 지금 그 손에서 느껴지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비굴함이었어요. 고시원 냄새 난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 당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정의의 냄새가 나? 지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카페 앞 골목에서 저에게 고시원 냄새가 난다고 말하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명아가 제 앞에 던졌던 그 이별 위로금. 저는 그날 손도 대지 않고 나왔지만 금액만큼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액수를 넣은 봉투를 준비해 왔어요. 봉투를 손에 든 채 잠시 명아를 내려다봤습니다. 호텔에서 이 봉투가 탁자 위에 던져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5년의 사랑이 돈 몇 장으로 간매겨지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봉투에 손 한 번 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서 계신 아빠와 이 로펌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봉투를 명아 앞에 던졌어요. 툭,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지폐 몇 장이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지폐가 대표실의 카펫 위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호텔 라운지의 재현 같았어요. 다만 던지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뒤바뀌었을 뿐. 이건 당신이 줬던 이별 위로금의 이자예요. 챙겨서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명아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저 봉투를 맞았을 때 똑같은 표정이었겠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칭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건 제 노트가 아니었어요. 법의 정의를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법의 정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겁니다. 명아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울음을 삼켰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대표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들어올 때는 구걸하듯 다가왔지만 나갈 때는 등이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대표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 순간인데 가슴속에 차오르는 건 사이다 같은 쾌감이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명아의 모습이 울먹이며 손을 뻗던 지우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아들이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돈으로 쌓은 것은 돈이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짓밟힌 노트 한 장,
뺨에 남았던 손자국 하나. 그 하나하나의 무게를 당신들은 이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계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이다보다 더 크게 차오르는 감정은 안도였어요. 법이 제 역할을 했다는 안도. 아빠가 평생 지켜온 법의 가치가 허울이 아니었다는 확인.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쓸쓸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명아가 저를 사람으로 대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아빠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싸움에 집중해라. 변호사 시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페이지가 수백 장 남아 있었거든요. 펜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이 펜을 쥐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로펌이 아니라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1년 전 같은 자세로 지우의 합격을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제 이름을 찾고 싶었거든요. 수험번호 목록이 떴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쯤에서 제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1번,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빠가 받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겠죠. 발표 날인 걸 아시면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던 건 제가 직접 전하는 소식을 듣고 싶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이제 진짜 변호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쏟아져서 뒷부분은 거의 울먹임이 되어버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숨소리가 한 박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제가 평생 처음 듣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설리나. 단 몇 마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세상 어떤 축하 인사보다 무거웠습니다. 바닥을 디뎌본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던 아빠의 말씀이 더 이상 원칙론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증명해냈으니까요. 카페 한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빠와 함께 제가 졸업한 로스쿨 교정을 걸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길이었어요. 교정의 벚꽃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나란히 걸으며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야 말해줄 수 있겠구나. 아빠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법은 약한 자를 지키는 도구다. 그건 너도 알지. 근데 설리나, 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 오래 품어온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컵라면 먹이며 고생시킨 건 그 차가운 바닥을 직접 느껴봐야 내가 앞으로 만날 의뢰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 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거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는 저를 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고시원의 눅눅함도, 컵라면의 짠맛도, 뺨을 맞았을 때의 모욕감도,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법률가로 만들기 위한 아빠만의 교육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처음 꺼내봤던 아빠의 낡은 가죽 지갑 안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법은 강한 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한 자의 방패다.
그 한 줄의 의미가 지금에서야 온전히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정을 스치는 봄바람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말려줬어요. 아빠, 저 아빠 로펌 안 갈 거예요. 아빠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강해에 들어오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저만의 법으로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먼저 지킬래요. 저처럼 뺨을 맞고도 어디에 말할 곳 없는 사람들, 노트를 짓밟혀도 변호사 한 명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먼저 서고 싶어요. 아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꾹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힘이 자랑스럽다는 뜻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첫마디 말보다 따뜻한 무언의 응원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국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목에는 새로 받은 변호사 신분증이 걸려 있었어요. 가벼운 플라스틱 카드인데 묘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지우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배송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의전원 합격 취소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이름을 새겨 선물한 하얀 의사가운 대신 편의점 조끼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시야에 잠깐 스쳤어요. 상자를 내려놓다가 고개를 든 지우와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뛰거나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과거에 갇혀 무너진 사람과 미래를 향해 걷는 사람의 길은 더 이상 교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마주할 수많은 설린이들을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아빠가 내주신 숙제를 이제야 하나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사무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 책상 위에 놓인 법전을 펼치고 첫 번째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누군가의 억울함이 적힌 그 서류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설린이가 참 많이 울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순간 바로 버려지는 상황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설린이 아버지예요. 딸이 뺨 맞고 돌아왔는데 조용히 내일 집으로 와라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랑이더라고요. 조용한데 단단한 사랑. 우리 주변에도 지금 혼자서 버티고 있는 설린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돈 없고 배경 없고 누가 뺨을 때려도 참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옆에서 내일 와라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